저는 이 돈을 다 쓰면서 마지막까지 제 노후를 보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돌아보면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엄마에게 큰 힘이 돼요. 모두 건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 전 겨울에 시작됩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쓸쓸했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어차피 전세 만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참에 집도 하나 구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팔면 그 돈으로 아들 내외의 새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주기로요. 대신 저는 그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죠.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내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는데 참 허무하게 남의 손에 넘어가더군요. 아들 내외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32평짜리였어요. 방이 3개 있다고 했습니다. 안방은 아들 내외가 쓰고 작은 방은 손주 방으로, 그리고 나머지 방 하나를 제가 쓰기로 했죠. 아버님, 이 아파트 정말 좋아요.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아파트 분양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아들 가족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부모로서 뿌듯했죠. 아내와 살던 단독주택이 팔려서 새 아파트 들어가기 전 아들네 전세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오더니 리모컨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님, 애가 교육방송 봐야 해서요. 그럴 수 있죠. 손주가 우선이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버님, 라면 냄새가 집 안에 배요. 그리고 부엌은 제가 쓰는 공간이니까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부엌이 지저분해지는 게 싫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손주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방 좀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 오늘 저희 친구들 집들이 오는데 아버님은 좀 산책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하나하나가 작은 것들이었지만 쌓이고 쌓이니 숨이 막혔습니다. 제 집 같지가 않았어요. 아니, 제 집이 아니었죠. 이미 제 집은 팔렸고 이곳은 아들 집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눈치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냉장고를 여는 것도, 심지어 기침을 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겨울이 막 시작되던 12월 초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오더군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거요. 며느리가 건넨 종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였어요. 그 밑에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골 마을 주소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요.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위해서 시골에 집을 하나 구했어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요. 아버님 같은 어르신들이 사시기 딱 좋은 곳이래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인데요. 월세예요. 보증금 500에 월 30만 원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편하게 이사 준비만 하시면 돼요.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나보고 나가라는 거니? 며느리의 미소가 잠깐 굳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거죠. 아버님도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불편하시잖아요. 손주도 시끄럽고 저희도 신경 쓰이고요. 서로를 위해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며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들 내외를 위한 것이었죠. 방 한 칸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방으로 혹은 서재로 아니면 그냥 집 놓는 공간으로요. 아들은 어디 있나 싶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들지 않더군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물었을 때 아들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군요. 아버지, 그게, 말해봐라. 내 생각을 말해봐. 미안해요,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막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건넨 종이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알았다. 내가 나가마.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진짜요? 현명하신 결정이세요, 아버님. 이사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로 할게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가 내 돈으로 만든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지? 하지만 이미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명의도 실질적인 주인도 아들 내외였으니까요.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착착 준비를 해나갔어요. 제 짐을 싸고 이삿짐 센터를 불렀죠. 이사 가는 날 아침 아들이 차를 몰고 저를 그 시골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어요. 아들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죠.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깊은 시골이었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4번밖에 안 오는 곳이었어요. 집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부터 삐걱거렸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 외벽의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 곳이니? 제가 중얼거렸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더 말하겠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이삿짐을 다 내리고 아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들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자주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자주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돌아섰을 때 그 낡은 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었습니다. 아니, 집도 아니었죠. 그냥 제가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울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영희야, 영희야. 아내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있었다면 아들 녀석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날부터 저는 그냥 멍하니 지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라디오 틀어놓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마을 구멍가게에서 빵이랑 우유 같은 걸 사다 먹었는데 그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해골 같았어요.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매일 아내의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작은 사진이었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영희야,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 당신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밤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외로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누워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버님, 잘 지내시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응, 어쩐 일이냐? 다행이에요. 저희도 아버님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 저는 뭔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잔금이요. 다음 달까지 치러야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모자라서요. 혹시 아버님,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남은 거 없으세요? 역시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전화한 거였어요. 없다. 제가 짧게 대답하자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진짜요? 하나도 없으세요? 아버님, 집 한 돈 다 저희 계약금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좀 남았을 텐데. 다 썼어. 생활비로, 병원비로 다 썼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래, 알아서 해라. 네, 그럼 건강하세요. 끊을게요.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그래, 돈 때문이었구나.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안부 전화조차 안 하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들의 어렸을 적 모습,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던 시절, 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하던 기억들이요. 나는 뭐였을까? 그냥 돈줄이었을까? 그렇게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남긴 봉투요. 저는 벌떡 일어나 짐 사이를 뒤졌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아내의 유품 상자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봉투가 있었죠. 붉은색 봉투였습니다. 아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절대 열지 마시오. 정말 힘든 날 열어보세요. 처음 이 봉투를 발견했을 때가 아내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서랍에서 발견했죠. 그때도 궁금했지만 열지 않았어요. 왠지 아내의 마지막 당부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힘든 날이라는 게 바로 지금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땡땡군 땡땡면 331번지 마이너스 1280평. 소유자 명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땅, 제 명의로 된 땅이 있다고?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친구 하나가 땅 투기를 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땅을 싸게 판다고 했었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다 털어서 그 땅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땅은 깊은 산속이었고 개발될 가능성도 없어 보였거든요. 아내에게도 말은 했었는데 아내도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자고 했었죠. 그런데 등본의 날짜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그것도 아내가 돌아가시기 딱 3개월 전이었죠. 봉투 안에 아내가 남긴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몰래 등기를 당신 이름으로 옮겨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땅까지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까 봐요. 이건 당신 것이에요. 꼭 필요할 때 쓰세요. 사랑해요. 저는 그 메모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영희야, 당신이 이런 걸 준비해뒀구나. 아내는 죽어서도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군청이 있는 읍내로 갔어요.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그 땅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도로가 새로 났더군요. 그것도 꽤 넓은 도로였습니다. 저는 등본에 적힌 주소를 보며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산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 땅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넓은 평지였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커다란 팻말이 서 있었죠. 국도 확장 공사 예정지 마이너스 올해 12월 착공 예정. 그 팻말 옆에는 또 다른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 협의 중 마이너스 문의 삼진건설 연락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게 무슨...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국도 확장 공사라니. 그럼 이 땅이 수용되는 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안내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삼진건설입니다. 저기요. 저는 331번지 땅 주인입니다.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아, 네. 331번지요?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소유주분이시군요. 사실 연락드리려고 했었는데 연락처를 못 찾아서요. 이번 국도 확장 공사 때문에 토지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감정가가 평당 약 3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280평이시니까 대략 45억 정도 되십니다. 45억.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5억이요? 네, 감정가가 그렇습니다. 물론 협의를 통해 최종 금액이 정해지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45억.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영희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이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옮겨뒀던 거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움과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읍내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중개사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땅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중개사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 이거 요즘 핫한 땅인데요. 국도 확장 공사 때문에 이 동네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사 매입가가 45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요즘 시세로는 한 50억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45억,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50억 이상도 가능합니다. 50억?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건설사가 급하게 필요하면 먼저 연락 올 거고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려고 할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럼 내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해 드릴게요. 중개사 아저씨는 신이 나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참 어르신, 가족분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이런 큰 돈이 오가는 거래는 가족들이 알아야. 아니요. 제가 끊었습니다. 가족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요. 중개사 아저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 후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시골집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거든요. 매일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곧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 지낸다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뭐 당연하죠. 돈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중개사 아저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입니다. 건설사에서 정식으로 매입 제안을 했어요. 50억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하시죠.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일주일 후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읍내로 갔습니다. 건설사 사람들과 변호사, 법무사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떨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건설사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은행에 앉아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희야, 우리가 해냈어. 당신이 날 살렸어.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빨랐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서울 근처의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역세권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이었죠. 계약금을 치르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골집에 있던 낡은 짐들은 다 버렸어요. 새로운 가구를 주문하고 새 가전제품도 샀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그 허름한 시골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6개월을 지옥처럼 살았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이 바뀐 곳이기도 했죠. 안녕. 저는 작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 아파트는 천국 같았습니다. 난방이 잘 되고 물도 잘 나오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해먹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를 만들어 봤는데 맛이 영 아니더군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전제품도 하나하나 사드렸습니다. 큰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까지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걸로 샀습니다. 아파트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죠.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골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여기 좋죠? 우리 같이 잘 지내봐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탁구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습니다. 여행 프로그램도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단체로 여행을 갔죠. 평생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잘 지낸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뭐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응, 밖에 있는데 왜? 아버지, 지금 시골집에 안 계세요? 시골집? 왜? 오늘 아버지 뵈러 갔는데 집이 비어 있어서요. 이사 가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이사했다. 어디로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왜 너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니?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없다. 그냥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을 뿐이야.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올 필요 없어. 나 바빠. 아버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는 삭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번에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아버님이 아파트를 사셨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아버님 명의로 서울 근처에 아파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버님 거예요? 그래, 내 거다.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아버님 통장에는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돈으로 샀지. 무슨 상관이니?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버님, 저희도 가족인데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혼자 집을 사세요? 가족?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날 가족으로 생각했니? 시골로 쫓아낼 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라. 내 돈으로 내가 산 집이야. 너희랑은 아무 상관없어. 아버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발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한참을 그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님,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고리는 채운 채로요. 틈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난처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니?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다시 모시고 싶어요. 같이 살아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미안한 건 뭐니? 날 시골로 쫓아낸 거? 아니면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희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니? 나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내 돈 때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가라. 아버지, 그게 아니라. 가라고 했어. 다시는 오지 마.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아버님, 그 돈 어디서 났어요? 혹시 땅 판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땅 팔았다. 40년 전에 산 땅이었어.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옮겨뒀더라고. 그럼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알아서 뭐하게? 너희 줄 거 아닌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은 나도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채웠죠. 밖에서 한참 동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부르는 소리, 며느리가 우는 소리.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간 모양이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한테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저는 모두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가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잘 지낸다는 문자만 보냈죠. 명절이 다가왔을 때 며느리가 택배를 보냈습니다. 송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고 반송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저는 복지관 친구들과 명절을 보냈습니다. 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좋아졌죠. 복지관에서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저도 외로움을 아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요. 무연고 노인 지원 단체에 5억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으로요.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였어요. 이름은 영예 장학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재단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영희, 부인분 성함이신가요? 네, 제 아내입니다. 이 모든 게 아내 덕분이거든요. 복지관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3억 정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복지관이 새로 단장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죠. 기부 소식이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습니다. 익명이었지만 복지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관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기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까요. 며느리가 그 신문 기사를 봤는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그 돈을 왜 남한테 주세요? 손주들도 있는데 저희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손주? 너희 애들 말하는 거니? 나는 그 아이들을 손주로 생각한 적 없어.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잖니. 그게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무슨 상관이람. 이제 전화하지 마라. 저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아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한 아름 사들고요. 영희야 왔어. 저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 이렇게 잘 살아. 건강하고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 당신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어. 학생들이 고마워하더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남긴 그 땅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 자유로워졌어. 이제는 아무한테도 의지 안 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사랑해, 영희야. 며칠 후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뭐하러 왔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응, 알았어. 아버지,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어요. 이제 아들도 중년이 됐더군요. 용서는 했어. 정말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응, 용서했어.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버지, 너도 내 인생 잘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게. 우리 이제 그렇게 지내자. 아버지, 그래도 가라. 이제 가.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죠. 저는 창문으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제 생일이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케이크에는 74세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생신 축하드려요.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할 일이 있어요. 50억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저는 사치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필요한 곳에 기부하죠. 아들한테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아들도 답장을 해요. 그 정도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편하네요. 사람들은 제가 외롭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게 쓸쓸하지 않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고 눈치 보는 나날보단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저는 이 돈을 다 쓰면서 마지막까지 제 노후를 보낼 겁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돕고 싶은 사람 도우면서요. 시골로 쫓겨난 그날, 저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 영희가 남긴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유였어요. 존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영희야, 우리 잘 이겼다. 그치?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내의 대답처럼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